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지제 까다로운 주체에 대한 강좌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는 주로 해겔을 통하여 락강을 읽고 락강을 통하여 해겔을 읽는다고 하는 이 독특한 지적의 해겔 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칸트의 초월적 통각 개념 안에서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눈 이 모순의 균열을 해겔 읽기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죠? 또한 절대지혜 과정 안에서 해겔의 종합의 개념은 존재와 인식의 물 자체와 현상의 차이를 완전히 지향시켜서 결합시켜서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적의 해겔 읽기는 오히려 이러한 모순의 균열의 대립의 또한 타자성 부정성의 어떤 그 해결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절대적 모순을 나타내는 게 바로 종합의 개념이고 절대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데올로기를 인식하는 까다로운 주체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는 알티세르를 우회로로 하여 이데올로기 개념과 더불어 락강과 연결시키죠. 그죠? 오늘 이러한 락강의 상징계와 실제계의 모순에서 드러나는 이 환타지 개념, 환상 개념을 주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해겔의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러서 인간의 죽음, 그죠? 모든 생명의 운동 안에는 죽음과의 투쟁, 죽음을 견뎌냄,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무르는 이 흔적이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 이것이 어떻게 락강의 죽음 충동의 개념, 상징계를 결핍으로서 바라보는 그것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오늘 네 번째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의 개념에서는 강좌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을 통한 락강을 통한 해겔. 이것은 또한 레스 댄 너띵에서도 아주 길게 언급하죠. 아주 더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까다로운 주체에서보다도 그죠?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것도 거기서도 나타나니까 사실 이것은 지적의 어떤 그러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적 주체로서의 까다로운 주체관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해겔에 대한 이러한 읽기가 락강을 통하여 드러나고 락강 안에서 또한 해겔의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지적은 말하죠. 이거는 지적의 사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락강을 통한 해겔을 통한 락강. 이건 매우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 시간에서는 락강의 개념을 주로 살펴보면서 칸트적 해겔의 주체 안에서 나타나는 칸트의 모순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발견한 텅 빈 주체로서의 이 절대지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것이 락강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겔은 그죠?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부정성이 결코
종합의 단계 안에서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지적의 관점이고, 이것이 특히 상징계에서, 락강의 상징계에서 구멍 뚫린 실제와 어떤 연관을 맺고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해결의 얼굴을 락강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그것이 상징계와 실제계 사이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적 사유의 중심을 관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락강에게서 예도가 락강의 강좌를 11개를 해놨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상당히 세밀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과의 연결점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락강의 그 상징계와 그 부분을 또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락강의 상징계는 현실세계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기표의 작용에 의하여 의미와 연세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현실세계, 그죠? 아버지의 법에 의하여, 그것이 사회의 법이죠. 사회의 법에 의하여 나타나고, 또한 그 언어화된 이러한 상징적 질서 안에서 우리의 현실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상계 안에서 나타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지나면서, 거울 단계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이 주체가 상징계에 편입되면서부터 이 인간의 주체는 이제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징계는 타자의 세계예요. 이것은 타자들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거울 단계를 지나서 어린 아이가 언어를 배우면서 편입되게 되는 그 아버지의 법의 세계는 타자들의 눈이 그 상상계의 주체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매김이 상징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타자의 눈으로 그 상상계의 주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상징계에서 지배하는 대타자 법이라든지 또 종교의 뭐죠? 종교의 어떤 그러한 이데올로기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또 사회의 법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타자로서 기능하는 그 상징계의 지배자들이 있겠죠. 그게 그 대표적인 게 사회법과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니까 상징계의 질서, 현실 세계를 움직여주는 그러한 움직여주는 그러한 모든 정신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아버지의 법이, 그죠? 거세공포증을 일으켜서 그 아이를 사회법으로 옮겨놓고, 그죠? 그 안에서 그는 타자들의 시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계에서 나타난 이 주체는 결코 상징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적으로 보면은 현실 원칙을, 쾌락의 원칙을 가진 아이가 만난 거예요. 그 쾌락의 현실의 질서 안에는 대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자들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의하여 상상계의 주체는 해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상징계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의 주체를 재형성하는 거라고. 이게 사회화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상계의 질서에 편입되어서 거기서 이제 올바른 사회생활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아가 이들을 정복하면서 사회화되면서 올바른 인간상을 획득한다고 하는 이러한 후기 프로이트의 어떤 그러한 긍정성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락강은 다르게 나갑니다. 이 상징계에 의하여 그 주체가 재형성돼. 그러니까 자아가 주체가 돼. 자아는 상상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주체는 락강한테서 주체와 자아는 다르게 나타나. 주체는 이제는 법의 질서와 사회법을 알아서 타자의 시선에 자신을 맞출 수 있고, 타자의 욕망에 자신의 욕망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주체가 이제는, 사회적 주체로서 다시 태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여기에서 자아와 그 다음에 주체의 어떤 균열이 또 일어나는 맞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타자의 욕망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계의 위력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와 연세로 충만한 그 상징계의 구조 안에서 대타자의 그런 기표들과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이 기표가 대타자의 대문자 기표와 만나면서 의미와 연쇄 사설에서 각종의 의미를 경험하지만 결국은 상징계는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실제계, 그죠? 실제계는 상징계의 질서 바깥에도 있지만은 안에도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제계에 의한 또 다른 결핍과 소외를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와 계와 상징계의 이러한 건널 수 없는 간극,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러한 상징계의 질서의 어떤 그러한 모순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는 이 구멍 뚫린 이 상징계의 어떤 그 결핍, 결코 상징의 질서는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는 끊임없는 소외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계의 결핍뿐만 아니라 상상계의 그 결핍도 느끼는 거예요. 욕망을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에 맞춰야 되고, 그런데 이 타자의 욕망도 나중에 실제계에 의하여 결핍되어 있는 거야. 양쪽 이중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체는 끊임없이 이러한 모순과 균열에 의하여, 그죠? 이 실제계에 도달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절망 속에서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갖고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락강의 오브제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제아는 환상에 의하여 이 실제와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끊임없이 대상을 욕망함으로써 그 환상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는 환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이론이 지적한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끊임없는 환타지 속에서
오브제 아. 그러나 실제가 아니야. 이 오브제 아는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대타자가 만들어낸 그런, 비실제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타자에 의해서 구성된 이 주체는, 그죠? 이 주체는 끊임없이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미와 사설에 걸리지 않는 실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상징계의 구멍을 뚫고 들어와 있지만, 언제나 상징계의 질서 바깥에 서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과 만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 모순. 여기에서 이제 지적은 이러한 락강의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는 칸트와 헤겔에게서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언제나 불가능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실제는. 맞죠?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를 만날 수 없어. 수만 번 만나도 실제는 언제나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상징계는 결코 실제를 붙잡아낼 수 없어. 기표들에 떠돌아다니는, 거기에 걸리지 않아. 그러나 기표들의 의미와 연세는 이러한 대타자를 통하여, 이러한 실제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거예요. 이 모순이 이제는, 지적이 칸트와 헤겔의 이러한 균열된 주체와 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만을 인식하는 그러한 칸트의 주체와 이것을 철저화해서 절대지라든지 종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향이라든지 또 헤겔의 철학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부정,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모순과 균열, 물 자체와 현상의 끊임없는 모순, 실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몸부림, 이러한 것으로 이제는 바꿔놓은 헤겔을 뒤집어 해석할까, 전통적인 헤겔 해석에 대한 저항에 의하여, 저항을 통하여 지적은 이러한 칸트적 헤겔을 뒤집어 부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주체로 영원히 부정성과 더불어 머물고 있는 그 까다로운 주체를 이러한 실제의 불가능성, 거기에서 죽음 충동과 연결되는 그러한 락강의, 그죠? 락강의 주체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헤겔과 락강이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주체 개념에 의하여 이제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상징계의 질서는 죽음이, 그죠?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죽음. 죽음 충동. 그래서 상징계의 그 욕망을, 그죠? 벗어나서 죽음 충동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 상징계가 비어 있다라는 걸 주체는 인식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죽음 충동을 통하여 실제와 끊임없이 접촉하려고 하는 게 바로 락강의 주체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걸 주의상스로 경험하기도 하는데, 지적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의 주체, 대타자에 의하여 형성된 이 욕망의 주체가 죽음을 통하여 충동의 주체로 넘어가는 여기에 윤리의 자리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락강의 이 주체, 현실과 만나지 못하는
그러나 죽음 충동을 통하여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징계의 의미화의 질서 안에는 환상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주체입니다. 이 주체가 이제는 까다로운 주체인 거예요. 뭐죠? 절대정신에 도달한 해겔의 그 절대지에 도달한 그 정신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생명운동을 통하여 자기 안에 부정성이 끊임없이 반성을 통하여 함께 들어와 있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바로 까다로운 주체라고 한다면 락강한테서의 이 주체는 상징계의 대타자들의 의미화의 질서 안에 그죠? 포섭되지 않는 그 의미화의 질서 안에 완전하게 포섭되지 않고 그것이 비어있는 빈 기표요. 그것은 실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대타자들이 강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와 연쇄의 사슬을 그죠? 이제는 환상임을 인식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이 주체는 결국은 상징계의 마지막을 버티고 있는 죽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충동을 통하여 욕망에서 죽음 충동을 통하여 실제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불가능의 가능성, 이 불가능성, 그러나 결국 실제는 못 붙잡게 되지만 이 상징계의 이러한 의미와 연세가 환상임을 실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주체, 이것을 이제는 해겔의 그죠? 자기 자신의 절대지에서 깨닫게 되는 그 정신이 해겔의 정신이 그죠? 언제나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므로써 현실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독특한 불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자체와 현상은 그 다음에 존재와 인식은 화해 속에서도 언제나 부정의 흔적을 통하여 완전한 종합이 아니라 그죠? 균열과 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그런 불행한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락강과 연결될 수 있는 해겔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계를 완전히 포섭할 수 없는 상징계의 기표의 사슬. 거기에는 그래서 그 구멍 뚫린 실제를 통하여 그런데 죽음 충동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결코 이러한 의미화의 사슬이 실제가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환상임을 깨닫지 못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 질서가 그 국가가 심어준 환상임을 힘있는 권력, 대타자가 심어준 환상임을 못 보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환상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상징계의 이데올로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 알티세르의 혁명적 주체,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개념을 우회로를 통하여 넘어서면서 이러한 죽음 충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지점에서 윤리적 주체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적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까다로운 주체, 마르크스적 주체화가 나타나면서 사회 변혁의 동기로서 이데올로기를 깨닫는
이러한 주체가 가능하다라고 지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의 사유에 있어서의 해결을 통한 락강의 읽기, 락강을 통한 해결의 읽기는 이러한 불가능성, 결국은 상상계의 의미와 사슬, 기표들, 대타자를 통하여 주입되는 그러한 의미화가 결코 레알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실제를 만난다는 게 불가능한 과제임을 깨닫는 그런 주체. 그것은 결국 칸트의 철저화를 통하여 헤겔한테서 나타나는, 그죠, 여러분? 헤겔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절대 정신의 절대 지혜에 도달한 그 자가 자기 자신 안에 부정성을 함께 반성하는 그러한 주체와 연결되고 있다라. 그러니까 그 불가능성, 그래서 정신현상학에서의 이 부정적인 것을 죽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해결, 이 죽음을 견디고 함께 머물면서 생명의 운동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순과 균열의 그 개념, 이것이 락강의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의 개념을 상징계의 끝단에 상징계와 실제계 사이의 경계에 위치시키는 그 락강의, 그죠? 락강의 그러한 죽음의 충동 개념과 만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역시도 락강이 지적이 락강을 통하여 해결의 정신현상 안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죽음의 개념, 그죠? 그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자, 네 번째 강좌는 이제 또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서 예도는 다섯 번째 까다로운 주체 강좌에서는 또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사회와 만나면서 알티세르를 넘어 지적이 어떤 방식으로 까다로운 주체가 가능함을 설명하는지 다섯 번째 시간에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락강 해결적 주체, 그 다음에 칸트 해결 락강적 주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데올로기 안에서 까다로운 주체로 이 시대에 가능한지를 다섯 번째 다음 시간에 까다로운 주체의 다섯 번째 시간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얘도 네 번째 강좌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 마치겠습니다. 추스.